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맞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야는 설 연휴 지지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현선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처음이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기소를 두고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는데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의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그다음에 구속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 구속이 돼서 이제 재판에 기소가 되는 그 상황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가 옳고 그른 것은 나중 문제이고 계속 일부에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자, 실체적 내용을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유는 이게 지금 헌법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혐의로 헌재의 그런 결정과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형사 재판의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헌법의 질서에 걸맞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진영이 갈리고 있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진영의 사람도 절차적으로 이거는 정말 정당했다라고 고개를 끄덕여야 그 헌재나 혹은 재판부의 판결과 결정에 전부 수긍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긍을 못해서 아니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공수처의 법이 얼마나 사실은 허술했나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그 민주당이 지금 만든 법에 뭐 검사와 판사와 고위 그 경찰 이 세 직군을 빼놓고는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수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고 그 외의 직군에 대해서는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소도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가장 최근의 상황이 뭡니까? 검찰이 자신이 직접 대면 조사도 못하고 그냥 기소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도 완결되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그냥 노정되다 보니까 불법적이다, 편법적이다 이런 비판에서 다 헤어나오지 못했고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경찰에 그냥 맡겨버리고 또 경찰이 수사를 다 해서 기소권은 검찰에 있으므로 검사에 넘겼다. 법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굳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하고 이것이 불법은 아닐지언정 편법이다라는 비판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민주당이 아니 그 왜 불복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주당도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법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됐다. 검소한박에 너무나 초점을 두다 보니까 쫓기듯이 그냥 그 여러 가지 허점을 남긴 법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에 여당 비판 내용 정리해봤고요. 민주당은 제 입맛에 안 맞는다고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법원의 결정 자체가 사법 처리의 안정성을 저는 더욱더 높여줬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계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소환 조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죠.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도 관저농성을 하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두 차례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그 뒤에는 적부심사까지 갔습니다. 그때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속영장 그 연장이 되지 않은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법원이 판단을 제대로 해준 거예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기소를 검찰에 넘겼을 경우에는 검찰은 기소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준 것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모든 논리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야당을 공격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공수처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공격할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만 따져보게 되면 이 모든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권 논란 자체가 처음부터 어처구니 없는 발목 잡기, 트집 잡기였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입장 들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국민들 믿고 가자. 이런 얘기를 전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을 믿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압범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그 폭동들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담화에서 말했잖아요.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포영장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경찰,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경호처 간에 무력 충돌 혹시나 유혈 사태 발생할까봐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오하셨다니까 이 앞으로 있는 헌법재판소 심리라든가 형사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은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많은 증인들이 다 거부됐어요. 증인신문 이제 2차례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리도 굉장히 빨리 종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지금 다수의 공범들이 기소가 되었고요. 추후에도 계속되는 공범들이 추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철저히 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그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대응한다, 네. 의연하게 대응한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자신들이 하지 않고도 그냥 기소를 해버렸어요. 사실 날짜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이 10일이라는 그 구속 기간이 일자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네. 그게 굉장히 편의적인 어떤 해석으로 남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역시 재판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주지법원장이 자신들의 어떤 그 게시판에서 그러니까 판사들의 게시판에서 이 문제를 댓글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지금 대법원의 연구관이 지금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또 다시 댓글로 부장판사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대법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재판에 대법원까지 가서 공수처의 그 수사권 없음이 만약 드러나게 된다면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이 문제는 사실 정리했었어야 됐다. 많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고 거기에 동의하는 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얘기? 그러니까 현직 법조인, 현직 판사가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도 지금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거다. 지금 수사권 없음이나 혹은 영장 청구권 없음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어떻게 나중에 그 수습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난 당당하게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각오한 대로 이제 제대로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앞서 변호사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구치소에서 이제 설 연휴를 맞게 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사법 절차 진행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전략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발언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끝까지 절차적인 하자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검찰의 기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마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지금 어떤 진술이 나오고 있냐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사령관들이 수차례나 진술을 했었죠. 그러한 진술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포고령 작성에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직접적인 증거를 없게 만들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형사재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심리도 마찬가지긴 하죠. 이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 피청구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 다른 공범이라든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다른 물적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재판도 형사재판이지만 헌법재판소 심리가 빠르면
다음 달 말쯤에는 종결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헌법재판소 심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판결 결론에는 사실 뭐 형사재판처럼 뭔가 그 증거라든가 이런 모든 조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위헌 사정, 그다음에 법률을 위반한 사정들을 살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재판에 더욱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재판소 심리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네. 또 짧게 전략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헌재에 집중하겠다, 헌재 심리에 집중하겠다 했으니까 당연히 집중을 할 테고 3차 변론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헌법재판소 측의 어떤 요구라고 변호인단이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아니고 참 지금 그 청구인 쪽 그 대리인단이 요구 헌법재판소의 요구대로 내란죄를 뺐다. 이런 표현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죄를 뺀 건 그만큼 빨리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뜻인데 네. 3차 변론을 딱 봤더니 이게 예상대로 그렇게 예정대로 또는 뭐 변론 기일을 딱 정해서 2월 한 중순까지 끝내겠다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현 전 장관의 어떤 진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영현 장관이 지휘를 했던 지휘부, 그러니까 여인영이라든지 혹은 이진우라든지 이런 수방사령관 등등도 그들의 진술이 과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느냐. 내란죄를 수사하지 않더라도, 내란죄를 다루지 않더라도 헌재에서 그것을 다루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그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다퉈질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예상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사실은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이 그 허점을 파고들겠다라고 아마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또 다른 어떤 진술자들도 아마 증언을 지금은 증인으로 배제됐지만 배제되지 아니할 상황을 아마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이슈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아마 판단을 할 거예요. 예. 처음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함께 올라간 것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상황에서 갈라서기를 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는 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당장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보수 결집에 너무 매몰되는 것은 향후 대선에 과연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지지율 자체는 중도층을 제외한 진보와 보수층이 결집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 중도층은 어떠한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마 양쪽 모두에게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보수 쪽에 대해서는 내란 세력과 비상계엄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진보층에 대해서는 그 내란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 중도층 입장에서는 실망했을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지지율 조사 자체는 보수층과 진보층이 결집한 것이고 아직 중도층은 입장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대선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중도층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최근 정당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8년 전과 너무 다르거든요. 네. 8년 전에는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처음 12월 달에 갤럽을 보면 거의 8대 2였어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출렁출렁 거리면서 3월 10일 날 결정이 되니까 3월 8일만 보더라도 이거는 좀 리얼미터입니다. 예. 리얼미터에서 거의 76.8대 20.3으로 나와요. 네.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6대 4 정도 뭐 일부 약간씩 다릅니다만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인용과 그다음에 기각에 대한 전망이나 혹은 찬성 반대가 좁혀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다. 민주당은 3년 동안 탄핵을 계속 되풀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탄핵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끌어내려질 거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끝까지 못 맞출 거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얘기했고 또 시민단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너무 인플레돼 있어요. 이 탄핵이 충격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탄핵 심리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 문제를 너무 탄핵으로 끌고 가면서 3년 동안의 어떤 포지션을 할 게 아니었다. 그리고 거꾸로 또 지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박근혜 탄핵 때 이거 있었어요. 박근혜 탄핵이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당시의 권한대행들의 인기가 높아졌거든요. 고관 권한대행이나 혹은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왜 높아졌겠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안정을 희구하는 거거든요. 탄핵 같은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을 벌어졌는데 일단 권한대행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국가적으로 짧은 시기니까 그들은 뭐 몇 개월 안 하니까 그래서 빨리 위기를 좀 안정화시키자. 이런 어떤 심리가 언제나 작용하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뭘 잘못했느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거.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고건이나 황교안처럼 그 사람들의 잘해서가 아니라 좀 믿고 막 좀 이렇게 몇 개월은 좀 지켜보자 이게 아니라 탄핵을 협박한 거.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수권 세력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게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좀 안정된 수권 세력으로 보여야 되는, 물론 뭐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포지션을 바꾸긴 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탄핵 정국 속에서도 8년 전과는 사뭇 다른 이제 여야 분위기를 좀 짚어봤는데,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의 결별은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 기소한 검찰을 이틀째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탄핵 찬성파가 탈당 또는 뭐 창당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이런 8년 전의 학습 효과라고 보는 그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분당 절차를 거치면서 본인들이 정권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그때 정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정권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철저하게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수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 그때 분열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두려워했었나요? 많은 국민들이 그때 시민들이 장갑차를 맞고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을 끊지 못하고 있다. 전 그 부분이 끝까지 대선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에도 하루빨리 그 연결고리를 끊고 보수로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는 아마 참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 전의 학습 효과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석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8년 전의 학습 효과의 핵심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한번 비교해보죠. 문재인 후보는 도덕성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청렴하고 선하게 어떤 국정원을 할 것이다라는 이미지예요.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그럴까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아요. 뭐 악한 이미지도 있고, 왜냐하면 불호,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똑같은 후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정치는 문재인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면 실용성의 정치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도덕적인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뭐 맡겨놓으면 일은 잘하겠지. 뭐 행정은 뭐 성남시장부터 했으니까 이런 느낌인데, 당장
탄핵이라는 고리를 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맡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재인 후보한테 문재인이라는 사람한테 맡기면 굉장히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할 거야. 그리고 화합을 할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중도와 일부 보수가. 그래서 이제 4대 3대 3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어떻게 됐느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3년 동안을 사실은 그 화합이나 통합이나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반대로 자기 편만 주둔을 하고 상대를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뭘 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뭘 했다 이렇게 탁탁 털었거든요. 이게 학습 효과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한테 만약 맡겼을 때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이 사실은 혼란을 겪을 거다. 이게 위기를 수습하고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어떤 갈등을 봉합해주고 화합으로 나갈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미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사실은 불호의 이런 이미지가 쌓여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가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난 8년 전의 학습 효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권에서 좀 정체돼 있다라는 상황 평가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건 이재명 대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이라는 후보 이외에 그 오른쪽을 보죠. 다른 민주당 쪽 진영의 후보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김동연 지사 한 사람 딱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상대적으로 적긴 하네요. 상대적으로 너무 적죠. 더군다나 김동연 후보로 지금 오르내린 지사는 4% 밖에 안 돼요. 여기서조차도 4%라는 건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자리 숫자 정도는 돼야 서로 비교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단단입니다. 단단이라는 건 거의 이 당에서 새로 아까 경쟁을 벌일 사람이 없다.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 왜? 이회창 옛날에 한나라당 후보 내지는 총재가 너무 오랫동안 대세론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움, 신선함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계속 후보로만 존재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회창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대선 주자 중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한번 평가를 받았었죠. 네. 이미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요. 1,600만 표가 넘는 득표를 올린 대선 주자였습니다. 여전히 진보 쪽,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죠.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두고 본다면 지금 같은 지지율이 정체로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에서 특정 후보가 두드러지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이재명 대표와 1대1 구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전 이 지금 지지율 격차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력한 주자로 불리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긴 하지만 뚜렷하게 떠오르는 분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1대1 구도에서 누가 더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지율 상승세가 조금 더디게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은 잠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셨듯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 대 누구,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이재명 대표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 1대1로 좀 대결을 좀 펼쳐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조사 결과가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점이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확연히 좀 뒤지고 있다 이런 결과들도 좀 있습니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제 이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는 좀 어디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주요 변수는 저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봅니다. 뭐냐면 사실 그 윤 대통령이 계엄의 어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정적으로 또 다른 어떤 민주당의 탄핵 이 주장이 명태균 씨의 그 녹음
녹취록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어떤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것이 명태균 씨가 내가 이제 검찰에 다 넘기겠다 하고 다 넘겼고 그거를 계속 이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 지금 게이트가 터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그걸 쓰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또는 오세훈 또는 홍준표 이런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강혜경 씨라든지 혹은 명태균 씨가 해왔고 네. 일부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럼 어떤 식이냐면 자신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후보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 경선 과정에서 네. 이를테면 여타 굉장히 그 불리한 후보를 게이트를 폭로한다든지 제 개인적인 어떤 추정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한 사람을 경선에서 험의 없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내놓는다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명태균 이 녹취록이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은 그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헌재의 어떤 심리가 다 집중이 되는가 실제 근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럼 또 다시 어떤 핵폭탄이 될 게 명태균 씨 녹취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변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우선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자체가 명태균 리스크 때문에 발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리스크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거의 대다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을 민주당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이미 창원지검이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도 공유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이런 리스크, 위험성이 있는 후보를 안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선 직전에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심각하게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명태균 리스크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를 내세우느냐 네.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대선 주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마 힘든 그런 결정의 순간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아까 상수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독보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 혼자 경선에 나선다기보다는 다른 후보들도 함께 경선 과정을 거쳐서 건전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다면 아마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1급 체제라는 비난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런 비난들을 희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 보면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앞서서 이재명 대표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권 인물들 얘기도 좀 평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다시 보면 우선은 김문수 장관이 여권 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얘기도 나오고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 아니면 이준석 의원 등도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변수가 되려면 아까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거의 한동훈 전 대표는 언급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정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긴 하지요.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의 여부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여부가 따라질 테고 역시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역시 이번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창원지검 말씀하셨지만 창원지검에서의 수사의 일부가 또 이준석 의원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나와야만 하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이번에 그 개혁신당의 지금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이준석 후보한테 좀 불리한 어떤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런 이
이 실질적으로 몸 풀고 있는 어떤 과정이니까 어떤 변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여권 내 선두를 달리는 모습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실제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 얼마나 있다 보십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된다면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도 출마를 충분히 고려할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그 국회에서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국무위원들 보고 기립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국무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끝까지 지키는 의리 있는 보수 인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지지율 순위에서는 1위를 달릴 수도 있고 한동안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김문수 장관으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갈 것인가 그것은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선출되는지 간에 과연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를 아마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김문수 장관의 이미지라는 것이 중도층에게 좀 더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경한 보수주의자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리스크를 극복하느냐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후보들이 결과적으로 다 제외가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 한 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권의 잠룡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봤고 한편 민주당에서도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또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를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연휴 이후에 정세균 전 총리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거 좀 관련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제 그 흐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율. 사실 지금 예전에 당의 총재는 공천권하고 그다음에 공천에 들어가는 자금 이런 것들로 의원들을 끌고 당겼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로 할까요? 지지율입니다. 당대표의 지지율이나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당연히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왜 뭐 김동연 또는 지금 저 정세균 이런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왜 나올까요?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12월 2주차까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그 이후에 추세선으로 보면 계속 하락세입니다. 물론 한 번의 정체 정도는 있는데 이게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추세선의 가파름이냐 아니면 완만함냐의 차이만 있지 추세선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로 될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반사적인 것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유지돼 왔는데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 대표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 때문에 뭐 지지율이 오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당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 대표의 지지율이 하프로 된다. 당의 지지율이 40인데 예를 들어서 20%가 된다. 그러면 목소리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게 30%대에서 20%대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굉장히 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같은 질문 한 번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덧붙여 드릴 텐데요. 이재명 외에 민주당의 다른 대안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공당이죠. 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여러 후보들이 존재하고요.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정책 대결을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나오게 되는 후보들이 국민의힘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비판적인 부분만 대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 그런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투표에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 건전하고 그런 소득 있는 그런 경쟁을 펼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지지율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